직관주의 발표를 맡은 저희 48기 김영진, 김유정, 박소연, 박규선 팀입니다. 직관주의 박수. 저희가 직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홍열 교수님 수업도 3번을 들었는데도 아직도 직관은 저희에게 되게 미지수가고 되게 어려운 영역이에요. 아직도 저도 직관이 뭔지 불분명하지만 그래도 직관을 쫓아야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 시스템에 갇혀 사는 것 같고요. 카메라를 잘 받으시네요. 아 그래요? 완전 예쁘게 나와요. 그리고 저희가 직관주의라는 게 사실 저희가 그동안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것들을 같이 어떤 이론적으로 되게 정립이 된 아직 이론은 아니기 때문에 직관주의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할지 조금 고민을 하다가 교수님께서 책을 몇 가지 지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책을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 먼저 크게 데니얼 카네만 책과 그리고 게리 클라인, 게레트 기거렌처 책을 가지고 저희가 공부를 했고요. 이 책을 가지고 저희가 주로 이제 학자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다음 이론, 그리고 주요 사례, 그리고 시사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3가지 저희가 책을 보면서 저희 조끼리 내린 직관주의 결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시고선 저희가 미션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미션에 맞춰서 좀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쪽 분단에 앉으신 분들은요.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바운스 얼마나 패스를 몇 번을 하는지 횟수를 세주시면 되고요. 이쪽 49기 선생님들은 그냥 동영상 시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미션 잘 기억하셨죠? 흰색 티 입은 사람들이 패스를 얼마나 몇 회를 하시는지 세주시면 됩니다. 영상 보여드릴게요. Count how many times the players wearing white passed the ball. 영상이 끝났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흰색 티셔츠를 입은 그룹들이 몇 번 패스를 했나요? 16번. 네, 맞습니다. 혹시 여기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혹시 특이한 점 발견하셨나요? 고릴라가 나왔어요. 고릴라가 나왔어요. 혹시 보셨나요? 네. 못 보셨어요? 네, 저희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자세히 보시다 보면은 고릴라가 지나가요. 검정색 털을 쓴 고릴라가 지나가는데 저희가 어떤 것에 집중을 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고릴라를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다는 어떤 인식의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진짜 누가 고릴라를 못 보셨어요? 오. 많이 못 보셨네요. 실제로 신기하다. 이거를 실험을 했을 때도 상당히 대부분의 사람들 고릴라 못 봐서 서로 싸우기까지 했다고 해요. 고릴라가 도대체 어디에 나타나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집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일단 보여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인식의 차이가 어떻길래 이런 차이가 발생하느냐 이거를 저희가 데니얼 카네만의 저서인 생각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다니엘 카네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되게 특이하신 분이에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제가 처음에 봤을 때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왜 최초라고 하고 왜 특이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심리학자가 경제학상을 받은 이래로는 처음이라고 해요. 이걸 쉽게 말하면은 이 분은 사실 심리학자신데요.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그 전에는 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70년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리성, 효율성을 많이 추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의사결정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렸는데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되게 부정적이고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됐다면 경제도 갑자기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렇다면 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제대로 내렸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까? 이 분이 바로 그런 거를 이제 심리학과 어떤 행동 경제학을 이제 접목시켜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에 관한 생각을 저희가 책을 읽었는데요. 이거는 원서를 번역해 놓은 게 생각에 관한 생각이고 원래는 Thinking Fast and Slow라는
그래서 두 가지의 사고체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패스트 띵킹 그리고 슬로우 띵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간단한 사례와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건데요. 보시면서 좀 답변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두 가지 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한번 보시고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네? 뭐하고 뭐의 차이? 이 그림과 저 시계 차이를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설명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A인지 B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A죠. A를 보고서 어떤 게 떠오르셨어요? 아기가 울고 있다라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각을 해서 딱 판단하시게 됐죠. 근데 그에 반해서 17 곱하기 24는 저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풀이를 해 나타낼 수 있는 답이에요. 저게 답이 100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머릿속으로 한 번 더 해서 저건 답이 100이 아니고 정확히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인지적인 과정, 처리가 한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는 사고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편리상을 시스템 1 그리고 시스템 2로 얘기하면서요. 시스템 1을 여기서는 직관이고 이거를 빠르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생각하기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그리고 시스템 2는 이성애상하고 느리게 생각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판단은 시스템 1이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생활과 판단하는 대부분 시스템 1 빠르게 생각하기가 대부분 지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영화를 찍을 때를 빗대어서 나타낸다면 이때는 시스템 1이 주연이 되고요. 시스템 2가 조연이 된다고 이 책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1이 못하면은 그제서야 시스템 2가 느릿느릿 이제 발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시스템 2가 조금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 1을 견제하거나 비판을 할 것 같지만 사실상 시스템 1을 오히려 옹호하거나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차이를 지금 말씀드렸고요.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린다면 시스템 1은 거의 전혀 힘들지 않고 자발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요. 저희가 바로 지각하는 걸 바로 인식을 하는 걸 시스템 1 직관이라고 하고요. 시스템 1이 작동을 하고 그제서야 이제 시스템 2를 동원하거나 유발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시스템 1에는 어떤 선천적인 능력이나 기술까지도 포함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요. 영국 상류사의 사람 등에는 문신이 있다. 남자가 임신을 했다. 이 문장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죠. 왜 거짓인가요? 남자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빠르게 생각하길까요? 아니면 느리게 생각하길까요? 바로 생각한 것 같은데. 그쵸, 빠르게 생각하겠죠. 이것들은 저희가 어떤 학습들에 의해서 이뤄진 시스템 1을 가동해서 오류가 있음을 빠르게 판단하는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 2는요. 어떤 복잡한 계산을 필요하거나 아니면 의식적이고 추론하는 자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비교적 느린 정신활동이라고 하고요. 주의를 요하면서도 주의가 사라지면 와야 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시스템은 각각 별도로 존재를 하지만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는데요. 이때 시스템 1은 자동으로 작동하고 시스템 2는 편안한 상태에서는 별로 노력을 하지 않고 역량 일부만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시스템 1이 어려움에 빠지면 그제서야 시스템 2가 당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느릿느릿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2는 우리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감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분노를 할 때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야간 운전에서도 어떤 긴장을 하게 만드는 역할을 바로 시스템 2가 시스템 1과 번갈아가며 작동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카네만은 우리가 이런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시스템 1, 직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배워왔던 거 조금 반대죠. 보통 저희는 합리적인 사고가 갇히기 때문에 직관적인 기자가 필요하고 직관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책과는 조금 대조되는 견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이때 다니엘 카네만은 시스템 1의 편향을 갖고 있다. 대부분 잘못을 생각하게 할 만한 어떤 편향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편향에 대해서 예시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몇 가지 정리한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점화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어떤 실험을 했다고 해요. 어떤 자율계산대 앞에서 두 가지의 그림을 번갈아 가면서 하루는 저 눈 그림이 있는 거, 그 다음 날은 저 꽃 그림이 있는 거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제시를 하고요. 실제로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를 나중에 오픈을 했더니 눈 그림을 하고 있을 때가 2.8배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감시에 따른 어떤 돈 금액, 돈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금액 차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떤 신문 사설을 볼 때, 신문 사설을 읽을 때도 어떤 행동을 수반해서 본다면, 만약에 저희가 보통 좌우로 흔들면 틀렸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맞았다는 뜻인가요? 틀렸다는 거고, 위아래로 흔들면 맞았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신문을 읽을 때도 이렇게 좌우로 흔든 사람 주로 똑같은 신문일 때도 비판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위아래로 흔들 경우에는 이 신문은 나의 의견과 비슷하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어떤 점화 효과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행동이 다음 행동을 유발하는 데 연결을 짓는다 해서 점화 효과라고 하면서 시스템 편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맥버스 부인 효과라고 해서 거짓말을 전화로 했을 때와 이메일로 했을 때의 차이를 들었어요. 그리고선 이 거짓말을 한 사람을 데리고 마트에 데려가서 너희가 거짓말한 걸 생각하면서 물건을 사라라고 했더니 거짓말한 사람들은 주로 구강청결제를 샀고요. 이메일로 거짓말한 사람들은 어떤 걸 샀을까요? 네, 비누로 사왔다고요. 그런 이렇게 차이도 손을 씻기 네, 위해서. 손을 씻기 위해서 비누로 샀다 그런 예시를 들었고요. 그리고 확증 편향이나 후가 효과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건데요. 후가 효과는 지금 민감한 사용자인데 대청력이 철학이 좋으면 외모까지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순서의 중요성으로 내가 첫 번째 얘기했던 논문이 좋으면 다음 논문도 좋아 보이고, 제가 발표를 잘하면 제 다음에 이제 발표하실 분들도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 후가 효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집합과 원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균에 대해서는 되게 능숙하지만 총계에 대해서 약하다고 하면서 길이가 다른 다 여러 가지 나무를 보여주고선 이것들의 평균을 내보라 했더니 즉각 냈다고요. 근데 이거를 합산한 총계 길을 내보라고 했더니 잘 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전신적 산탄총이라고 해서 같은 음을 고르라고 했는데, 같은 음을 고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걸 고르실 거예요? 오트, 노트, 코트. 정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음을 고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자를 많이 본대요. 그래서 보트랑 노트를 많이 고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쉽다라고 하면은 보통 편안하다는 되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편안하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이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면은 쉬운 게 기분 좋다라고까지 연결이 되게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거짓말을 믿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기서는 반복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에 주는 착각으로는요, 교수님이 한 예시를 들면서 교수님이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무의미하게 데이비드 스탠빌이라는 단어, 사람의 얘기를 계속했대요. 데이비드 스탠빌이. 하지만 이 사람은 가상의 인물이에요. 근데 시험을 봤대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시험을 봐서 너네가 생각하는 유명인을 선택해라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업 시간에 많이 언급된 데이비드 스탠빌을 골랐다고 해요. 그런 인지적인 어떤 편향도 생기게 되고요. 사실이 주는 착각으로는 다리의 닭은 4개다, 닭의 다리는 3개다 라는 문제를 줬을 때 답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답은 빠르게 판단하셔야 돼요. 2개. 이 2가지 중에 답이 어떤 것 같으세요? 시스템 2가 빠르게 돌아가신 분들은 보통 답은 2개다, 닭의 다리는 2개다라고 대부분 얘기하셨을 텐데요. 이거를 실험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닭의 다리가 4개라고 불렀대요. 왜냐면 조류는 다리가 홀수일 수는 없잖아요. 좀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지 않은 이상은 3개일 수밖에 없고 짝수인 4개를 골랐다고 하고, 나중에 시스템 2가 이제 가동이 되고 나서 답은 2개구나 이렇게 인지적인 오류를 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별 생각 없이는 별 생각 리어카 바퀴 4개 뭐 이런 거 하듯이. 네네네.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얘기한 것 중에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어려운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찾아내는 것 돕는 단순한 절차라는 거를 휴리스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우리는 고정관념이나 경험에 기초한 추론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적인 오류, 인지적인 편향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예시를 들었던 게 어떤 후보를 봤을 때 이 후보가 훌륭한가를 보통 어떻게 판단하세요? 만약에 앞에 후보가 나와서 저 후보가 좋은지 나쁜지를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외모, 그리고 행동, 뭐 목소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나의 인지 속에 남아있는 큰 거, 이 후보가 인터뷰를 잘 하려나? 이런 걸 가지고 결국에 내 의식 속에 있는 그걸 기저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걸 바로 대표적으로 휴리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내리고자 하는 결론이요. 시스템 1이 대부분 우리 인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오류는 시스템 1 직관에서 비롯된다. 그렇기 때문에 직관에서 비롯된 오류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인지적 지뢰밭에 있다는 신호를 인식하고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작동하는 어떤 인지적인 속도를 줄이고 그리고 시스템 2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을 요구하라라고 하면서 이 책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게리 클라인에 대해서 김영진 선생님이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마지막에 책을 이렇게 이게 캡처해가지고 올려준 거에 시스템 1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2에 좀 더 의존하려는 노력을 하라 이렇게 얘기가 돼 있잖아요. 시스템 1의 오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느냐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직관주의와 합리주의가 구분되기도 해요. 다니엘 카네만은 합리주의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고요. 시스템 1에게 우월성을 더 부여하면서도 그것의 오류를 문제로 삼는 전형적인 합리주의자의 그 입장을 이제 보신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게리 클라인, 게르트 기거레처 이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발표를 잘했죠 처음에 박수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후광 효과에 기대어서 잘해야 할 텐데 제가 못하면 효과가 없는 건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김영진입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게리 클라인이라는 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인간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보지 마시고 적으세요. 여기 없어요. 이분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그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일반적으로 인간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힘의 근원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지금까지 인간은 어떤 논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실제 의사결정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이 인간이라는 인류가 이 만물의 영장이 되실 수도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현상이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었고 새로운 기기도 만들었고 그런 새로운 기기를 통해서 데이터도 많이 축적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를 통해서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계산들도 쉽게 할 수 있음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데이터와 더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은 데이터들과 수치를 통해서 분석되어진 의사결정이 과연 우리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인간이 그냥 우발적으로 순간적으로 내린 결정들은 오류와 모순투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게리 클라인은 그 의사결정, 인간이 내리는 의사결정에는 실제 어떤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분명 필요하지만 실제 어떤 위급한 상황이거나 어떤 복잡한 어떤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때는 그런 분석적인 어떤 사고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보다는 인간의 어떤 직관을 이용을 하고 인간의 어떤 다른 힘의 근원에 의해서 조금은 더 최선의 조금은 더 좋은 결정을 내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의 근원을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적인 사고가 아닌 자연 심리적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인간이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소개를 한 자연 심리주의, 그러니까 의사결정 자연 심리주의를 처음 창시한 분이 이 게리 클라인이라는 분이시고요. 이 자연 심리주의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떻게 인간이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분석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이 경험하는 이 실생활에서 다양한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 각 분야에서 위급하고
아주 긴박한 이런 상황에서 의사결정들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40년간 인터뷰를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떤 힘의 근원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됐는지를 연구를 하고 그 연구한 결과를 이제 쓴 책이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게 될 이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인튜이션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게리 클라인이라는 분이 이제 이런 분이다라는 이력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 게리 클라인이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서도 인튜이션이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인튜이션이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직관이죠, 그죠? 제가 옆에 이제 한문도 적어놨어요. 직접적으로 본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관을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여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감각, 경험, 연상, 판단, 추리 따위의 사유작용을 거치지 않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작용을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직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직관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물론 직관을 정의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관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왜 너는 그때 그 의사결정을 내렸니?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통 저희는 직관에 의한 의사결정을 내렸다라고 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 물론 그게 옳을 수도 있고 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떠나서 그냥 우발적으로 그냥 내린 결정들 이런 것들 우리는 그냥 직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정말 우발적으로 마치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처럼 그냥 촉으로 그냥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아무런 노력이나 어떤 사고 과정 없이 이런 무조건적인 직관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면 그 의사결정이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직관이야 라고 하느냐. 물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 직관이라는 사고 과정이 아무런 뇌에서의 아무런 사고 과정 없이 정말 나오는 걸까요? 게리 클라인은 이걸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셨답니다. 뇌에 병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뇌의 동작이 잘 안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직관적인 어떤 상황의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을 일으켰을 때 실제 그런 분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직감에 의한 판단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실험을 통해서 얻게 되셨대요. 그래서 직관은 우리의 감각기관처럼 그냥 손을 대면 뜨거워, 난 대지 말아야지 라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만 뭔가 어떤 힘의 근원들,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단순한 직관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조금은 더 최선의, 조금은 더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직관을 훈련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직관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인튜이션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 소연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은 여러 학자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분은 무조건 직관이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보다 우선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요. 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 1과 직관과 시스템 2 합리적인 사고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스템 1 직관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되 그 의사결정의 모순 또는 오류들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시스템 2의 합리적인 사고다. 그래서 두 가지를 그냥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이게 우선이냐 이게 우선이냐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두 가지 사고가 모두 융합이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좋은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시는 이제 학자분 중에 이제 한 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인튜이션이라는 책에서 그럼 인간이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힘의 근원들이 필요한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직관에 의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직관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 패턴이라는 거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 상황을 이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상황을 인식을 한다는 얘기는 어느 한 분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을 모두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모든 상황들을 금방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가져갈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금방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직관이라고 하고 그 직관의 힘을 키우기 위해선 이런 패턴 인식이나 큰 그림 보기와 같은 상황들을 평소에 준비,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많은 경험을 통해서 각 개인이 많은 경험, 멘탈리스트의 데이터베이스를 축적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지는 게 직관인 거고 그 직관을 내리기 위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 방법들을 저희가 이제 뒤에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할 거예요. 일단은 이제 게리 클라인이 얘기하는 그 각각의 요소들이 무엇인지만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멘탈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뭐 어려운 용어이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상상력이에요. 자, 그러면 의사결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에 상반되게 상상력, 뭔가 머릿속으로 뭘 그리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인 거죠. 그러면 두 가지가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라고 의아해하시지만 실제 그 훌륭한 의사결정자들의 대부분은 굉장히 상상력이 뛰어나답니다. 그러니까 멘탈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내가 그 상황에 닥치지 않았더라도 마치 내가 그 상황에 닥치면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마치 우리가 사진을 스냅 사진을 찍는 것처럼 이걸 이렇게 조합하고 이렇게 조합해서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이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미리 속으로 생각을 해두는 연습을 많이 해둔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직관에 의해서 뭔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리셔야 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힘의 근원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자, 또 하나가 레버리지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지렛대죠. 지렛대. 자, 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저 스스로가 해결하기가 힘든 문제가 있어요. 근데 실상 그 문제를 제가 어떤 전문가라는 사람과 상담을 해서 해결책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 방법 또는 아주 간단한 아주 작은 어떤 아이디어의 변화만 가지고도 쉽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레버리지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바위를 이동을 할 때 그걸 사람의 힘으로 낑낑대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간단한 지렛대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큰 무게의 바위를 그러니까 움직이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기보다는 그 작은 변화, 그 미세한 차이를 금방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되고 이제 실제 이 레버리지 포인트를 찾는 작업이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 포인트를 통해서 내가 느끼지 못하는 문제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레버리지 포인트를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키우느냐 실제 이 분야는 전문 지식을 키움으로써 실제 이 레버리지 포인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걸 전문가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전문가라는 건 뭘까요? 전문가.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도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구리 뒷다리를 연구한 사람은 개구리 뒷다리는 굉장히 잘 알겠지만 나머지 개구리와 같은 파충류들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전문가라는 건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라는 건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학식적으로 물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서 직관에서 보셨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 전체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어서 패턴을 인식하고 미세한 차이를 금방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양현석은 그렇게 학식적으로 이렇게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거나 그러진 않지만 어떤 대중문화에 대한 어떤 키워드나 트렌드를 금방금방 파악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런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거지 음악에 대해서 아주 학식적으로 높은 사람을 저희는 전문가라고 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이 실제 저런 레버리지 포인트를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지식들도 습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직관하면 아무런 훈련이나 연습 없이 고도의 논리적인 사고 없이 그냥 습득되어지고 내가 그냥 알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것도 직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직관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직관이라는 걸 믿는 게 아니라 그 직관을 키울 수 있는 다른 힘의 기능들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전문 지식은 보이지 않는 것, 실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기, 그리고 레버리지 포인트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제 우리가 훈련하고 습득해야 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보통 학교나 이런 데서 선생님 수업 들을 때 그냥 딱딱하게 역사, 히스토리 쭉 적으면서 연도별로 이렇게 얘기하는 역사 선생님도 있는 반면에 마치 하나의 그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때 인물들과 그때의 사건들을 역사적인 스토리에 담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수업 시간에는 공부 안 한 것 같지만 실제 나중에 시험 볼 땐 더 확실히 머리에 담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습득한 스토리들은 실제 나의 경험이 되어서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스토리의 주인공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결과를 낳기 위해선 이렇게 하면 되고, 반대로 그 주인공이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걸 통해서 내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지만 나의 많은 경험 데이터를 축적하는데 저 스토리텔링도 굉장히 중요한 힘의 권한이 될 수 있다라고 게리 클라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추와 비유적인 추론인데요. 유추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서 같은 분야에서 비슷한 사례를 끌어모으는 거고, 우리가 이제 추론이라는 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비슷한 사례를 끌어다가 맞춰가는 거 우리가 추론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 2000년도에 이미 그 컴퓨터랑 인간이 물론 이제 바둑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사고라서 올해 이제 컴퓨터가 이겼지만 체스라는 게임은 실제 2000년 초반에 이미 그 IBM의 컴퓨터가 인간과 체스 게임을 해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 제퍼디라는 미국의 퀴즈 프로그램이 있대요. 이미 2000년도 초반에 컴퓨터가 인간과 체스 게임을 통해서 컴퓨터가 인간을 이겼는데 실제 이 퀴즈쇼에 나가서 인간과 컴퓨터가 퀴즈쇼에 대결을 했을 때에는 못 이겼대요. 10년 동안. 언제 이겼냐면 2011년이나 돼서 그때 막 인공지능, 사람도, 그러니까 컴퓨터도 그냥 있는 데이터들을 입력을 해서 그냥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값을 노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도 스스로 학습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부터는 컴퓨터가 퀴즈쇼에서 인간을 이겼지만 그래도 여전히 컴퓨터의 인공지능은 아직은 걸음마 수준인 거고 그에 비해서 인간의 뇌라는 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인간의 뇌가 왜 뛰어나느냐? 퀴즈쇼는 이거면 1 더하기 1은 2는 컴퓨터가 더 잘 알겠죠. 하지만 1 더하기 1이 2가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퀴즈라는 건 어떤 문장의 맥락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그 상황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퀴즈라는 걸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그냥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런 데이터들의 경험을 축적해서 만든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추론을 하고 유추를 해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컴퓨터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보다 직관에 의해서 인간이 내린 결정이 더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바로 사람의 마음 읽기와 그 밑에 보시면 팀 마인드라는 겁니다. 인간은 혼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그 본인이 경험한 거를 통해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리죠. 그런데 인간의 굉장히 뛰어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하나의 공동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인간이 가진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끌어내줄 수 있는 게 인간의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혼자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기보다는 같은 공동 목표를 갖고 있는 여러 사람이 모이면 나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변 사람들의 경험까지 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빅데이터를 내서 조금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팀마인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바로 필요한 게 사람의 마음 읽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사람이 공동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잘 일이 되는 팀이 있는 반면에 서로 막 분열을 하고 서로 싸우는 팀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건 왜 그러냐? 분명히 같은 일을 하지만 그 사람과 사람들이 입으로 뱉어내는 말과 실제 그 발을 내터내는 그 상황이나 맥락을 서로 간에 잘 파악을 못해서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팀 마인드를 통해서 개인의 의사결정 또는 팀의 의사결정을 할 때 조금 더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려면 우리 팀원들의 서로의 그냥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실제 맥락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합리적인 분석인데요. 지금 저희가 직관이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직관은 어떻게 본다면 합리적인 거와는 뭔가 반대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관이라는 거는 그냥 고차원적인 사고가 없고 논리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고냐? 실제 게리 클라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좋은 훌륭한 의사결정자들은 직관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지만 그 의사결정 과정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고차원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직관이라는 거죠. 근데 그 직관이 굉장히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선 저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하고 그냥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정말 훌륭한 결정자들은 이런 것들이 이미 충분히 숙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합리적인 모든 사고들이 이미 충분히 숙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그에 해당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게리 클라인은 그냥 단순하게 시스템 1에 좋고 시스템 2는 나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힘이 1이 근본적이지만 그 시스템 1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스템 2적인 방법도 중요하다라는 걸 같이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직관을 통한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힘의 요인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훈련을 하신다면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내리실 때 조금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저희 이제 제가 읽고 있는 책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통해서 이 게리 클라인의 각각의 힘의 근원들이 실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제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뭐 제목은 식스센스인데요. 주택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럼 이제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소방관이 출동을 합니다. 아무리 물을 쏘고 화재를 진압을 하려고 해도 불이 꺼지질 않더래요. 그런데 뭔가 그 상황이 평상시 본인이 경험했던 상황과는 다른 거죠. 뭔가 실내가 굉장히 조용하고 아무리 물을 쏘아도 불이 화재가 진압이 안 되고 뭔가 평소와는 다른 그럼 그 상황에서 이거 왜 이러지? 라고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사고를 하려고 하면 이미 늦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소방대원은 즉각적으로 직감해서 이건 뭔가 이상해. 지금 당장 이 집에서 탈출해야 돼. 그래서 그 즉시 모든 소방대원들을 집 밖으로 탈출을 시켰는데 그 순간 집 밑에 있는 바닥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집이 폭삭. 만약에 소방대원들이 그 집에 계속 머물러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었다면 모든 소방대원들은 다 그 부맛더미 속에서 큰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소방대원이 왜 그 순간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 전에 이런 상황에 맞닥뜨린 적이 없었는데 뭔가 이 상황은 뭔가 이상해. 난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야 돼. 이거를 직관적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정말 제6의 뭔가 촉이 있어서 뭔가 계시를 받아서 아니 지금 나가야 돼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직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건 평소에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화재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상황이 이상해라는 어떤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경험적인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직관적으로 내린 의사결정이 실제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충분히 많은 경험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제 멘탈 시뮬레이션은 이제 이렇게 저희 책에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지금 두 개의 그림이 있어요. 초기 그림이 있고 목표 상태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뭐 문제라기보다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이 있어요. 초기 상태의 첫 트럭을 저 옆에 있는 목표 상태의 트럭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트럭 밑에다가 벽돌을 쌓아서 트럭을 그 벽돌 위에 올려야 돼요. 그럼 이거를 실제 내가 해보지 않고 이거를 머릿속으로 상상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정말 내가 저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때서야 아 저걸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상력의 과정을 게리 클라인은 멘탈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물론 정답은 없어요. 그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책 너무 어둡나요? 네. 뒷바퀴를 올리고 벽돌을 쌓고 다시 앞바퀴를 올리고 벽돌을 쌓고 그 가운데 벽돌을 넣고 벽돌을 양쪽으로 빼면 이제 가운데 벽돌이 있고 그 위에 트럭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실제 해보지 않고 이거를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서 이 문제 해결이 문제가 있는지 어떤 오류들이 있는지 당황한 사항들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이걸 먼저 머릿속으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들을 예측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를 미리 이제 연습을 통해서 조금 더 힘이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레버리지 포인트는 이런 사례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잉사가 제트기에 입력했던 제트 엔진은 그때만 해도 여객기들이 프로펠러를 쓰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는 프로펠러를 쓰는 여객기들이 멀리 못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멀리 여행을 못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제트 엔진이라는 게 제트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객기 갖다 꽂으면 더 멀리, 더 높이 올라서 더 멀리까지도 갈 수 있답니다. 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이 제트 엔진을 여객기에다 꽂을 생각을 못했는데 보잉이라는 회사가 이 제트 엔진을 여객기에다 갖다 꽂는 순간 이제 우리 이 세계에 이 비행기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 하나의 운송수단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생각의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뭐 그런 몇 가지 사례들. 그러니까 포드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자동차 만드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람이 많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못 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쉽게 금방금방 제공할 수 있을까? 마치 그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는 그 컨베이 벨트가 있다. 그걸 보고 어느 순간 그래 자동차도 저기다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금방 만들어지겠다. 해서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은 아무나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뭔가 작은 변화를 통해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레버리지 포인트를 찾는 것. 그걸 위해서는 어떤 전문적인 그 분야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미세한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래서 뭐 요거는 이런 거예요. 전기가 나간다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전기공이. 근데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다른 전기공이 가서 전기 배선을 찾아봐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은 여름만 전기가 나고 겨울은 또 아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전기공이 가서 왜 전기가 나가죠? 그러니까 전기가 계속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공이 와서 아무리 검사를 해도 전선은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전기가 나가는 거죠? 인 거죠. 근데 어떤 전기공이 와서 그냥 수리를 한 게 아니라 주인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떨 때 전기가 나가나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그럼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주인이 쭉 얘기를 하겠죠. 막 여름에는 걔를 복도로 쓰다가 겨울에는 창고로 쓴다. 그랬더니 여름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그래서 이렇게 카페트를 봤더니 못이 하나가 박혀있는데 그게 사람이 밟을 때마다 전선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매한 거 막 뒤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찾은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스토리텔링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최종 목표는 저 직관을 통한 의사결정입니다. 하지만 직관을 통한 의사결정이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사고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힘의 근원들을 저희가 충분히 연습하고 훈련하셔야지만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게리 클라인이 얘기를 했대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게리트 비거를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자, 지금까지 다니엘 카네만의 시스템 1과 시스템 2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게리 클라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동영상을 끊고 2부에서 다시 시작할게요.